조치와 관련해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가 서로 말이 엇갈리며 한때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해상 봉쇄는 논의한 적이 없고 해상 차단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탄두 기술 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평가를 통해 외교적 해법으로 풀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2020년부터 바꾸려던 걸 당장 내년으로 앞당긴 건데 4년 전 나왔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잇따른 현장 실습 도중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책임을 실습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장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0만 쌍이 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와주지만 강제력이 없는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13년 전에 일어난 40대 여성 살해 사건의 범인이 과학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인이 길에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결정적 실마리가 됐습니다.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파한 밀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밀수 물량은 158만 갑, 시가 65억 원어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돈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청업체가 상납한 돈이 대림산업을 거쳐 발주처인 서울시와 LH 등에 흘러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행동 지침까지 도입해 재산을 관리하는 직사처럼 국민의 돈을 제대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해상 봉쇄를 놓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가 검토한 적이 있다, 없다 서로 말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해상 봉쇄는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 봉쇄보다 수위가 낮은 해상 차단 제안이 오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 해상 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긍정 검토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의한 적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봉쇄 작전에 참여할 경우 주체가 되는 거냐, 협조하는 거냐 등의 구체적인 추궁이 이어지자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비해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요청이 오면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뜻이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는 해상 봉쇄 조치와 관련해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송 장관 발언을 재차 일축했습니다. 송 장관이 외국과 교역을 못하게 하는 해상 봉쇄와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는 해상 차단을 혼동한 것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방부도 송 장관의 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명시된 금수 품목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의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해양 차단 작전을 제안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들으신 대로 봉쇄와 차단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이 해상 차단을 강도 높게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결국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줄이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해상 봉쇄는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에 비해 차단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검색하거나 납포하지만 교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북한 해상 차단을 위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는 금수 품목과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박이 의심스러운지는 주변국이 정하게 돼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이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 차단만 강하게 해도 북한으로서는 봉쇄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해상 차단과 함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We're really asking them to please restrain more of the oil, not cut it off completely.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해상 차단 압박이 중국의 자세 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원유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해상 차단이 실제 어느 수위까지 실현 가능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에게 해상 차단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임이 분명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탄두 기술이 완성됐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외교적 해법으로 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진입과 종말 단계의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평화적 해결이 아닌 대북 무력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화성 15형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 명분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점이 오히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미국 언론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 완결을 주장한 만큼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은 멈추는 대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수도 있어서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동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을 거라고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걸 우리 국방부도 인정한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화성 15형 미사일이 비행 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될 경우 사거리가 13,000km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각도 발사 시에는 13,000km 이상으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동부 워싱턴까지 사정권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 주장대로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사정권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이나 정밀 유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화성 15형이 실제 ICBM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화성 15형의 사거리가 늘어난 이유로는 추진체의 엔진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2단 추진체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1단 추진체는 화성 14형의 엔진을 2개 묶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 14형을 ICBM이라고 선전하고도 15형의 엔진 추진력을 2배 보강한 것은 14형으로는 ICBM급 사거리가 나오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14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안 나온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북한은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정은 참수 부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유사시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맡게 되는데 국방부는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특수전사령부의 13 공수특전여단이 오늘 특수임무여단으로 개편됐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 제거와 핵과 미사일 시설 폭파 등 이른바 참수작전을 맡을 육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부대원은 정예 간부 위주 1000여 명으로 지상뿐 아니라 수중작전이 가능한 특수소총, 특수작전용 유탄 발사기, 폭파 장비 등으로 무장합니다. 부대원들이 실제 참수작전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앞으로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동 수단이라든지 훈련 소요를 고려할 때는 한 1년 내외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요원들을 적진으로 침투시킬 항공기, 함정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적 레이더와 미사일의 신호를 교란하도록 개량한 C-130 수송기가 올해부터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공 침투를 위한 치누크 헬기 개량 사업, 해상 침투를 위한 특수전 지원함 건조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참수작전의 눈, 감시정찰 부대도 보강됐습니다. 내년부터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입됨에 따라 공군은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감시하기 위한 항공정보단을 오늘 창설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와 JSA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의사 가운 대신 군복을 입고 온 이국종 교수에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귀순병사,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낸 JSA 경비대대 장병들, 그리고 혼신을 다한 두 차례 대수술 끝에 살려낸 이국종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귀순병사를 구해낸 아주대 이국종 교수, JSA 경비대대 지휘관과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평화를 지켜내고 또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는 의사 가운 대신 소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사건에서 구출된 석혜균 선장을 살린 공로로 명예 해군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외상센터의 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목숨을 구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외상센터가 상당히 인원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데도 통역안보태세 매진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중증 외상센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1차적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대림 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로비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서울시와 대림 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하청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8시 뉴스는 월요일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현행 직업계고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으로 변질되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3년 뒤부터 현장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꾸려던 걸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물론 큰 틀에서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미 4년 전 교육부가 내놓았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참사가 끊이지 않았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현장 실습생은 학생인 동시에 노동자인 이중적이며 어정쩡한 신분입니다. 교육법에 따르면 수업 일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 실습을 가요? 그럼 못 채워지는 거죠. 네. 사실 교육권이 보장이 못 받는 거죠. 네. 근데 또 현장 가면 너희들은 아직 배우는 학생이야 라고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죠. 이 중에 박탈, 권리 박탈이 있는 게 교육부는 현장 실습생 신분을 학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고도 심지어는 1학기부터 업체로 내보내던 것도 중단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 예산 지원 체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민호 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이 실습생을 받을 이유가 줄게 됩니다. 정부는 현장 실습 우수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실에 맞게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계 학교가 취업률에 목을 매는 건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취업률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이 시점 취업률에만 신경 쓰며 학생들 고통은 외면하고 그 뒤에는 회사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실태를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취업으로 공장의 현장 실습을 나갔던 A씨. 병역 특례를 바라보고 했던 이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출을 하는 회사였는데 사출에서 나온 제품이 평균 온도가 200도 이상이에요.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다듬고 깎아요. 그 당시에 손바닥이 다 벗겨졌었어요.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휴일에도 야근을 했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왜 이따구로 조작하냐. 근데 갑자기 이제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얼굴 막 이렇게 잡고 밀치면서 목 잡고 막. 나중에 실습이 끝나고 취업을 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였는데 그걸 빌미로 혹사시켰던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둬야 할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하면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산업체라서 군대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다녔으면.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면은 군대 가서 지뢰밟고 다리 터진다 막 이런. 병역 특례로도 설득이 안 되면 돈 문제를 꺼내는 학교도 많다고 합니다. 네가 1년을 다니지 못하면은 장학금하고 교육비는 다시 국가에서 환수를 한다. 위약금은 또 다 물어야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갖고 어떻게든 참고 다닌 것 같았어요. 모두가 매년 2월 1일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취업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자기들이 면접 보고 구한 회사들이. 제가 학교한테 많이 서운했었어요. 사실은 저희를 보호해줬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그냥 알면서도 계속 쉬쉬거리고. 직업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취업을 중시한다면 한 시점의 취업률보다 취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학교 평가와 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는 게 바람직합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이와 함께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입니다. 최근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학생도 있습니다. 고 이민호 군 사고 때처럼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실습생은 숙련된 노동자가 아닌 만큼 안전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사고를 학생 탓으로 돌리고 보는 풍토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인천의 특성화고 3학년생 박모군이 식품공장 현장 실습 중 절단기에 손가락 끝마디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잘린 고기를 기계 안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있어야 할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봤죠. 그중에 하나가 딱 한 마디가 딱 있으니까요. 있었으면 제가 넣지도 않고 못 넣었죠. 회사는 처음엔 박 군이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손을 넣어 사고가 났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손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사고였고. 당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학생 잘못이라고 주장했던 회사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가드를 빼고 사용하죠. 나를 어느 정도 사용해 놓으면 가드에 걸려서 안 되니까. 업무 효율을 우선해 안전을 희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숙련 노동자가 아닌 실습생들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만 현장 실습생 4명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훼손되는 사고를 당했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신고한 실습생은 모두 26명입니다. 실제 사고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습 현장에 업체 직원을 반드시 배치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협회 간부가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최근에 적부심을 통해 주요 사건 피의자가 풀려난 게 3번째인데 검찰과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자 대법원장이 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들과 짜고 롯데홈쇼핑 후원금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가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조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된 상황과 이에 따른 구속은 모두 위법하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적폐 판사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김 대법원장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를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의식한 듯 법관은 법원 외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지난 한 해 이혼 부부는 10만 7천 쌍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만 1천 쌍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이런 경우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장선희, 유덕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54살 조모 씨는 12년 전 이혼한 뒤 3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2차례나 양육비 재판에서 이겼지만 전 남편은 지금껏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보내고 거기 주소지에 사는데도 우편물도 받지 않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겨도 돈을 받아낼 강제력은 없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법상으로 알아내려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김모 씨는 3년 전 이혼한 뒤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을 끊은 데다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득 회사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는 접수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줘야 할 쪽이 잠적하거나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혼할 때 정보 공개 동의서를 이혼할 때 서류에 저는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양육비를 줘야 할 쪽이 거주지나 소득 또는 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는 5.6%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모들은 양육비 문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반의 이모 씨는 7년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아기가 지고 나서 그거에 알고 나서 바로 고시원에 가서 살았어요.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 낳았지만 홀로, 그것도 미혼모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생부를 찾아낸 뒤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유전자 확인 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양육비 수송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보기 싫지 모르고 큰맘 먹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감치도 해봤고 이행문 다 해봤는데 안 주고 하다가 못 받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포기하는 엄마도 많거든요. 아예 옮겨도 못 내는 엄마도 많아요. 이 경우에도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티면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갱신해주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들, 피부에 와닿는 불편들을 이제 주면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안 줄 수 없게 좀 몰아가는 양육비 불이행죄라는 형사처벌 범죄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혼이 느는 만큼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수입차를 샀는데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또 안에 흙먼지가 수북하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해당 업체는 새 차에도 종종 녹이 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식 수입 SUV 차량입니다. 황모 씨는 지난 9월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엔 말끔한 새 차인데 엔진룸 한쪽엔 황토빛 먼지가 수북하고 주요 부품엔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게 몇 달 된 거라고요? 산지 지금 2달 됐어요. 차량을 들어 올리자 동력 전달 장치 일부와 바닥 곳곳의 나사에도 녹이 슬었습니다. 출고된 지 2년 된 국산 SUV의 엔진룸과 비교해봐도 부식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비소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하니까 발견을 한 거지 일반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황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새 차 맞아요? 청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같은 차종에서 녹이 쓰는 다른 사례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뭐 고객뿐만 아니라 종종 있습니다. 디스콜이 크죠. 지금은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모델인데 그 모델 같은 경우 조향샤프트에 녹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전문가에게 상태를 보여줬더니 업체의 보관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엔진룸 하부에라도 물이나 모래나 진흙 등이 묻었다면 분명히 이건 침수 차량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고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수입차 업체는 황 씨에게 보상금 100만 원과 세척을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 생산된 새 차가 맞지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판매에 이르는 8개월 정도의 시간에도 녹과 먼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13년 전 대구에서 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인이 길바닥에 버렸던 담배꽁초 하나가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 뒷골목에서 40대 남성이 행인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불과 몇 분 뒤 이 남성은 길 가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뒤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담배를 피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도 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담배를 피웠던 곳입니다. 경찰은 이 일대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수십여 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 결과 담배꽁초에 묻은 타액은 13년 전
대구 북구 노래방 여조인 살해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노래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회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이 48살 A씨임을 밝혀내고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13년 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내민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2004년 범행 당시 일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물량이 담배 158만 갑, 시가로는 65억 원어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인천 보세창고 앞에서 여러 사람이 트럭에 상자를 옮겨 싣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떠나는 트럭을 세관 수사관들이 뒤쫓아갔는데 부산의 한 포장지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베트남과 홍콩 등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포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담배가 아닌 인형을 수입하는 양 위장했는데 보세창고 직원이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검사 대비용으로 인형을 준비해 놓은 후 담배가 도착하면 담배는 빼내고 인형을 보세창고에 바꿔 놓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국산 면세 담배는 158만 갑, 시가 65억 원 상당으로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국산 담배는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130만 갑 이상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밀수 조직은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를 부산국제시장 등 전국의 재래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갑당 2,000원 안팎의 도매상에서 넘겨진 담배는 시중에서 3,000원대에 팔렸습니다. 싸게 팔죠. 예, 많이 쌉니다. 세금이 안 물리잖아요. 세관은 담배 밀수를 통해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세금 52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보세창고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걷어서 로비에 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대림산업과 서울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에 현금은 물론 수입차까지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림산업과 하청 계약을 맺었던 A건설의 지출 결의서입니다. 하남 현장 경료비로 500만 원이 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A건설 측이 이를 주는 대림산업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씩 돈을 줬다며 보여준 근거입니다. 또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발주처인 서울시와 LH 측의 로비가 필요하다며 금품 상납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는 또 남는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다 드리고 뭐 직접 손에 드리기도 하고 보는 앞에서 책상에다가 두기도 하고. 발주처 임직원 접대도 A건설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말합니다. 문자로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안 된다. 저희한테 이제 와서 계산을 하라고 본사 직원들하고도 있었고 현장 직원들하고도 있었고요. 발주처 사람들 LH 감독관 본 적 있고요. 심지어 한 현장 소장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도 요구했다고 A건설 측은 폭로했습니다. 따님이 이제 그 대학 들어가서 대학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차가 필요하다고 BMW 사들.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하청업체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전현직 임원 사이 돈이 오간 내역은 확인됐다며 이 돈이 발주처인 서울시 등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임직원 11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스스로 사직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사설 보안업체의 출동 서비스는 그동안 기업이나 상가에서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용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대학생 김모 씨는 얼마 전 사설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지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코를 돌려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보안 장치가 설치된 창문 또는 문에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사설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서비스로 가격은 월 35,000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설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설 보안 서비스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혼자 지내는 20, 30대 여성 1인 가구가 서울에만 13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직장인이라든가 여대생들, 원룸이라든가 이런 빌라, 소형 빌라 이러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안업체들은 빈집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상품도 경쟁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적외선 같은 거 인식해가지고 알람을 띄워준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거예요.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9,900원 상품도 등장하는 등 1인 가구의 사설 보안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잘 잡히지 않던 대구가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탕거리 생선 매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대구를 실은 상자들이 지상으로 옮겨집니다. 2시간이 넘는 하역 작업 끝에 대구가 위판장 안으로 들어오면 아침 경매가 시작됩니다. 중매인들의 치열한 눈치 작전 속에 대구 3만 마리가 순식간에 팔려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판량이 25만 상자를 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5배 이상 현재 위판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풍어를 맞아 경매 시장엔 활기가 돌고 어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대구가 없어가지고 가자미 잡으러 제주도 근해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 잡혀서 재미있습니다. 요즘. 지난 2년간 씨가 마르는 듯했던 대구의 어획량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권역에 한류대가 형성되면서 그 대구 먹이가 되는 작은 생선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은 수입산 동태를 제치고 대구가 탕거리 시장에서 매출액 1위에 올랐습니다. 대구탕이 최고죠. 시원하고 담백하니까 비린맛 없고. 우리 어민들이 잡은 싱싱한 생대구는 제철 조업이 마무리되는 1월 말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국민연금은 600조 원의 자금을 국내 주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을 받는 정도의 소극적인 투자자에 머물러 왔는데 앞으로는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행동 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은 278개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9.7%를 비롯해 포스코와 네이버 등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기업의 경영 감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불공정한 의사결정,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계열사에 아니면 이익을 빼돌린다든가 주주한테 배당은 안 하면서 국민연금을 해온 적이 없죠.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의 기업에 대해선 명단 공개는 물론 사회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주 대표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기업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만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우회적인 간섭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의 입장 변화는 재작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히려 삼성물산의 불리한 합병 조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나 인수 합병을 결정할 때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경우 오너 중심의 국내 기업 경영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닫힌 경영, 불투명 경영을 좀 최소화하는데,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300명 안팎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으로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인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몰두할 수 있겠어요. 본질적인 임무에 충실해야죠. 수익률 제고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내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온종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을 살리려는 사람 중심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발목 잡히는 거에 대해서 참 속도 상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다. 야당은 정부의 포퓰리즘성 예산은 일자리 감소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돌부처 행세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가 있을지 제가 장담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12,000여 명을 증원하는 데 드는 5,300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 3조 원입니다. 여야 입장차가 커서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쟁점 예산과 관련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등을 제외한 예산 부수 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부수 법안부터 처리한 건 이례적으로 정세균 의장이 여야 합의를 압박한 걸로 해석됩니다. 내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오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우방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옮긴 동영상 하나에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슬람 교도로 지칭된 사람들이 소년을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목발을 짚은 네덜란드 소년을 마구 폭행하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상을 던져 깨트립니다. 4,30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려 리트윗한 동영상들입니다. 원래 영국 극우정당 대표가 올린 건데 진위 확인도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대사관은 소년 폭행범이 이슬람 이민자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미 공화당 내에서마저 편견과 증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영국 총리실도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를 거명하며 영국 일에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고 메이 총리 역시 미국의 잘못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격앙된 영국에선 국빈 방문 취소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I think the invite that has been made to him to come to our country in early 2018 should be withdrawn. 중동 주재 미 대사관을 향한 폭력 시위 우려도 커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입맛에 충실했던 리트윗의 후폭풍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SBS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로 임명 동의제 투표를 통과한 박정훈 사장의 재선임을 확정했습니다. 또 각 부문 본부장으로 심석태 보도본부장과 전수진 편성실장,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을 임명 동의를 거쳐 선임했습니다. SBS는 임명 동의제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였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정방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칼바람에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하루였죠. 추위 속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주말인 내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아침 기온도 영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동쪽 지방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동해안을 따라선 건조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된 상태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만 차츰 늘어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내시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봉급을 올리려고 한다는 소식에 밥그릇 챙길 때만 협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한 명당 세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돌아봤으면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